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김정민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2022년도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10대 이슈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10대 이슈라는 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결국은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발굴하고 전망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건데요. 이 선정 방법을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언론 기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특정 방법론을 통해서 요약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슈 후보들을 도출한 후에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슈를 이제 뽑다 보면은 어떤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균형감 있는 이슈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나오게 되면 너무 기술 베이스에 그 어떤 관심이 많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리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인문사회계열을 나오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균형감 있게 뽑아보자라는 게 두 번째 목표였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슈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너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슈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석 모델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국내 IT 분야 관련 기사와 그리고 해외 IT 분야 관련 기사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 방법은 이제 계층적 LDA 모델링이라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슈 후보를 도출했고요. 이 이슈 후보 중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이슈의 그 중요도가 다를 텐데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도 받아봐서 최종적인 10대 이슈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금방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그 LDA 모델링이라는 걸 썼다라고 했는데 그 IT 기사의 토픽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토픽들이 나왔는데 이 토픽 중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저희가 좀 그중에 상대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한 토픽들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토픽별 노출 비중이라 그래서 과연 이 뭐 1년 동안 어떤 토픽이 가장 언론 기사에서 주안점을 두고서 많이 다뤄졌냐를 보면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된 게 가장 비중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설문조사 단계로 넘어가는 근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1000명한테 물어보고 응답을 안 한 걸 제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효 응답이 1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응답자를 최종적으로 비중을 산출해 봤을 때 업종별로는 IT 서비스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소프트웨어 서비스 순서대로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고요. 경력 부분에는 뭐 2년에서 5년, 6년에서 10년, 16년에서 20년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골고루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겨운 이야기는 끝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10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뽑은 10대 이슈는 이렇게 10가지이고요. 1위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2위로는 비즈니스의 가상화, 그리고 3위로는 AI 옥스 정도로 뽑혔는데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1위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유네스코 사무총장께서 2021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에는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근데 이 규칙에 대한 본인들의 해답은 AI 윤리에 대한 권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 이러한 것은 사실 저희가 사회 현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루다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어떤 AI 관련된 솔루션이 예기치 못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으로 뭔가 사회적 윤리와 괴리되는 결과 도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전체적으로 전부 문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뭐 아마존사에서 채용에 이제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인종이나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내보인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뭐 국제 협력 기구들이 앞다투어서 이 기준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EU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지금 제시를 했고요. OECD 같은 경우는 AI 권고안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 한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국제 협력 기구와 함께 뭐 AI 관련된 윤리 기준 그리고 뭐 신뢰성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 이슈로 인해서 실제 국내 기업들이 그 AI 관련된 국내 기업들한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지금 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이라고 하는 국내 문서의 일부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해결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 신뢰 확보를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어떤 이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그 판별하기 위한 어떤 인증 절차라든지 또는 이 제도적인 그 방안 마련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는 기업들이 관련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2위는 비즈니스의 가상화입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다 아실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그 명칭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은 좋다. 근데 이거의 수익 모델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주목받던 이제 메타버스의 가치,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에게 느껴지는 가치는 어떤 좀 흥미로움, 어떤 게임화의 측면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수익 모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어떤 실가명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제공되고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이 핵심 요소인데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이나 광고나 홍보의 채널로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사례가 축적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 수용도가 그렇지 않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10대를 타겟으로 한 VR, AR 분야 사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MZ 세대의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 수용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뭐 마지막으로 보시면 네이버 Z의 제페토라는 이제 대표적인 국내 서비스가 있는데 전체 이용자 약 80%가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3위는 IT 운영의 자율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겠는데요. 딜로이트 컨설팅의 CTO 분이 그 AI 옵스라는 것이 AI 이점에 대해서 파악한 조직의 어떤 자유로운 진화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I 옵스는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IT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가치가 있냐? 사실 기업에서도 AI 관련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혁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기존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안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자체를 실제로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 내용을 실제 본인 사업의 그 어떤 액션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인간이 하지 AI한테 직접 맡기고 있지 않죠. 요런 부분을 이제 AI로 해보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국내외로 이 관련된 기업들의 AI 옵스 관련된 솔루션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능적으로 약간 사람들한테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능 보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아무래도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위는 데이터 주권 시대의 개막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은 아마 뉴스 기사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리면 무엇이 바뀐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신용 정보에 대한 제3자 활용 동의 같은 것을 어딘가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분명히 저의 신용 정보인데 이 신용 정보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은 그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다른 기업한테 예를 들어 이 정보를 넘겨줄 때 동의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그쪽에서 물어보면 저희가 답할 권리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먼저 능동적으로 이 기업한테 내 정보를 주면 좋겠어, 또는 이거는 어디엔 주지 말고 어디엔 활용해, 그리고 너희의 정보를 나한테 줘라고 할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지금 바뀌려고 하는 그 어떤 변화 방향은 개인 신용 정보를 개인이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데이터를 원하는 서비스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융권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꼽힐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로 보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고객 데이터 확보에 이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800억 이하 기업, 그러니까 즉 정보통신업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방법의 상당수가 고객 데이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결국은 중소기업 이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5위인데요. 5위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루게 되는데, 이번엔 어떤 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메타버스 기술의 잠재성이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 훈련 플랫폼이라 그래서 교육 훈련을 하는데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 전체를 전부 메타버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냐면 도시의 개발이나 아니면 측량이나 이런 것을 실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존에 원래 있었던 공적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활용에 적합한 기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는 현재 뭐 가시화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방 쪽에서는 뭐 카이에서 미래형 훈련 체계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할 계획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활용 교육 가이드를 현재 배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최근에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걸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이 플랫폼 구축 계획을 현재 발표를 해서 외신에서도 상당히 이거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했을 때 활성화 관건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결국 이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고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거를 갑작스럽게 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IT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승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메타버스가 적용된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도 공공 서비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미리 한다면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공공에서 나오는 메타버스 뭐 도입 시스템이라고 하면 결국 민간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향후에 어떤 공공부문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위는 지능형 로봇의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빌 게이츠가 2021년에 그 아이들한테 추천할 만한 도서 10선을 이제 발표하면서 아이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로봇이 악의 세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이나 또는 뭐 신세계백화점, 백화점들을 가보셨나요? 최근에 생긴 백화점들을 가보시면은 뭐 푸드코트라든지 아니면 뭐 길 그냥 백화점 내부에 이 길 안내 로봇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규칙 기반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이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에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이라는 것을 또 발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이라는 것도 대전시에서 또 수행이 되고 있는 지속적인 공공의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 그리고 좀 더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이 로봇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러한 로봇에 친숙해질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차후 관련된 아무래도 산업에도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7위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이슈입니다.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에 대한 내용인데요. JP 모건에서 2021년도에 이 NFT 시장의 성장은 NFT 시장 참가자와 규제 당국이 업계가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이 NFT를 제가 한번 여러모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유망한 기술이긴 한데 문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꽤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F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고유한 소유권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유한 소유권이라는 거는 결국 코인 형태로 발급되는 하나의 소유권 인증 그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원본은 서버에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있는데 원본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NFT 자체는 보안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본 파일이 복제되는 경우에 막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NFT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쓰는 전력 소비량이 저희가 신용카드 70만 번을 긁는 거랑 비슷한 소비량이 든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적 재산권을 무단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길 가다가 있는 트위터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글이라 NFT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글은
본인의 저작권이 있는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그거를 NFT 형태로 만들어 버려도 나중에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점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개인 간 거래가 일단 굉장히 쉽고, 그리고 소유권 유통 과정에서 NFT라는 소유권을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기술로 평가는 받고 있으나, 결국은 이 기술이 원본 복제의 우려가 현재는 있기 때문에 취득 순위가 중요한 사례는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이 됩니다. 가령 미술품 같은 경우는 복제가 아무리 되더라도 처음 가진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또는 어떤 게임 안에 NFT로 아이템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은 처음 가진 소유권만 누구인지만 알 수 있으면 나머지 복제된 아이템은 전부 지우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결국은 또 들 거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귀추가 좀 주목되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저희가 최근에 접한 내용은, 현재 게임 같은 경우에 NFT가 적용되는 경우에 이 게임 산업법에 의거해서 사행성 금지 조항에 저촉돼서 국내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NFT라는 게 결국 코인을 발행하는 건데, 그거는 게임 내의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게임 밖에 있는 블록체인의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사행성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위는 양자 소프트웨어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래 기술로 모두들 이제 인식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우위, 그러니까 양자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용화는 언제 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상용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가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어떠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아키텍처라는 게 결국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키텍처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그 새로운 컴퓨터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뭐 파워포인트나 뭐 한글이라든지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리눅스라든지 OS 측면에서도 전부 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에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점유된 외산 소프트웨어들을 뭐 한국화시키거나 이러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자 관련된 이슈가 상용화되는 시점,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가치를 저는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9위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 구글에서 수석 부사장님께서 릭 오스텔로라는 분께서 이제 기기는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다, 당신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기기를 쓸 때 그 기기가 어떤 기기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동작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사람이 직접 통제를 하는데, 실제 미래에 가야 될 길은 그것이 아니고, 기계가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저희는 그 기계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라도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저희 행동을 예측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길 원하죠.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따른 개인 맞춤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미래에 하길 원한다라는 걸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고 현 나라는 사람의 특성은 어떠니까 이 특성에 맞춰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줄게가 현재 기술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의도를 예측해서 액션을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이 뭐 편제 컴퓨팅이라는 기술, 그리고 상황 인지, 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즉 HCI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술들 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그러면 이러한 비전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현 시대 기술의 목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인식하는 데서 이제 행동의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기술의 고도화랑 연관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이 비전에 대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게 더 금방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올 것인가를 보시면, 핵심적인 건 데이터 상호 운용성의 확보, 그리고 기기의 확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상호 운용성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 앱스토어가 있고 구글에 또 그 앱 관련된 또 그게 있겠죠. 구글 마켓이 있으면, 구글 스토어가 있으면 이 스토어 간의 앱 중에 호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뭐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좋아가지고 기계를 샀습니다. 이 기계가 뭐 굉장히 뭐 IoT 관련된 기계래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IoT 기계를 또 샀는데 이 기기는 서로 회사가 달라가지고 서로 데이터 통신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기를 만들더라도 같이 통신을 할 수 있으려면 중간에 데이터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현재 만들어질 계획이거나 또는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실현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TTA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해가지고 가시화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노코드 로우코드입니다. 그 노코드 관련 기업 설립자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21년 11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플랫폼은 값비싼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노코드와 로우코드 플랫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래밍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나 키보드 약간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앱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이 사실 허황될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관련된 서비스나 또는 솔루션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사례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허니코드, 그리고 뭐 앱스미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또 기업의 투자 유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뭐 아웃시스템즈라든지 웹플로우, 뭐 에본보드 등 여러 개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플랫폼 안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어떤 지원 기능의 범위에 맞춰 가지고 개발 수준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을 갖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떤 정형화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통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고안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를 보시면 이제 모든 10대 이슈를 한번 전망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2022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즐거운 천추 전국 시대가를 맞이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AI나 또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특정 정형화된 몇몇 기술들에 대한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 뭔가 새롭고 참신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모든 기술을 그냥 이야기만 해도 투자를 하는 그러한 거를 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연구자의 궁금증은 제가 이제 뭐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가지 정도인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외연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내에서 통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NFT 관련 제도가 언제쯤 공론화 될 것인지, 네 번째는 노코드 관련해서 과연 킬러 앱은 어느 분야에서 출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